네, 건축 구조의 유형의 세 번째, 지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은 3차원적 구조 시스템이죠. 가로, 세로의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량의 2차원, 탑의 1차원하고는 차원수가 하나 더 높은 가장 고도의 구조 시스템의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지붕의 역사적 형태들을 쭉 살펴보면서 지붕의 여러 가지 성능이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인간이 사는 공간과 외부를 격리시켜주는 구분시켜주는 하나의 장치죠. 어떻게 보면 건축의 가장 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벽도 있고 바닥도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지붕이야말로 인간을 비와 바람과 모든 추위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지붕은 말 그대로 건축의 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인류의 인류 건축에 있어서의 지붕의 프로토타입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움집에서부터 시작해서 TP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주거지요. 막대기들을 서로 엇갈려서 삼각형 형태로 삼각볼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죽을 더 씌워서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몽고의 게르도 마찬가지죠. 역시 내부 공간을 외부와 격리시키기 위해서 나무로 틀을 만들고 가죽을 씌워서 공간을 만듭니다. 에스키모의 이글루라고 하는 것 역시 형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재료만 눈이라고 하는 그 토속적인 재료를 써서 그걸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비바람과 이런 것을 피하는 기능적 요소만 갖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하우스나 빌딩 같이 기능적인 것만 갖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지붕이라는 것도 건축이 되는 순간에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판테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게 물론 안에 내부 공간을 외부와 구획하고 또 이 가장 그 시대에 큰 공간을 만들려니까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돌과 콘크리트라는 재료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구조 시스템, 즉 아치를 회전시킨 돔 이거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나왔다. 뭐 이렇게 기술적인 맥락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측면은 저 지붕 자체가 하나의 천구 말하자면 셀레스텔 스페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를 이루고 있는 뚜껑이 있다라고 고대인들이 상상을 했는데 그 우주의 하나의 뚜껑, 이 우주의 집 이런 개념으로도 돔이 쓰여졌다, 지붕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기능적으로는 비바람을 가리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어떤 그 전체 우주 혹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오른쪽에 알베르 스피어가 히틀러의 명을 받아서 만든 폭스할레 인민대성당도 인민궁전도
판테온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스케일만 더 커졌을 따름이죠. 자,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히틀러가 심취한 어떤 신고전주의적인 건축에 대한 취향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제3제국이라고 했듯이 어떤 로마의 그런 피를, DNA를 잇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또 보편적인 하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독자적인 공간을 갖겠다, 그런 하늘을 갖겠다라는 여러 가지 또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판테온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가져온 저런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세의 어떤 여러 성당에서도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보이는 이 돔, 뭐 통상적으로 쿠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폴라도 그 자체가 물론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교회당 내부 공간의 가장 중심되는 공간 요소로서 중심 공간이니까 그만큼 가장 크고 높고 빛이 충만한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건축적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 자체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 이 돔의 어떤 스케일과 모양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체가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가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그 상징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기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구조적으로 본다 그러면 왼쪽에 브르넬르스키 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안에 늑골이 있어요. 그 늑골이 그 힘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표피를 기와로 다시 가지는 이런 이중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뭐 아래쪽에 미켈란젤로 등이 설계한 성피터 바울 성당의 쿠폴라하고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돔 자체가 강성을 가져야 되니까 일정한 두께를 가져야 안 무너지겠죠. 이렇게 두께를 가져야 되는데 그 두께를 온전하게 꽉 채우면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겠죠. 자, 그러니까 그 두께는 유지하되 그 중간에 힘이 안 받는 부분은 이렇게 긁어내서 내부는 비워져 있는 이중 구조의 돔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돔의 기술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의 돔을 만든다라는 것인데 이 돔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아울러 표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르넬르키스 돔이 팔각형이 된 이유는 원형보다는 요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기하기 훨씬 쉽죠. 원이라고 한다면은 원이 뭐 x, y, z 방향으로 다 곡률이 있으니까 이것을 작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제 팔각형이면 결국 직선이 이렇게 한쪽 면만을 따라서 곡선이 되어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원보다는 훨씬 이걸 측량하면서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팔각형을 채택한 것이고요. 자, 뭐 바울 성당의 돔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이 아니죠. 여러 개의 리브를 갖고 있는 돔의 조각들의 결합이라고 보면 이건 역시 어떤 시공의 원활성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형태를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돔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보는 형태로도 중요하지만 내부 공간에서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제 교회당 평면이
십자형 라틴 크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로스에 말 그대로 크로스된 중앙 부분에 이런 쿠폴라를 두지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교회의 중심 공간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대개 그 쿠폴라 상부에는 랜턴이라는 것을 둬서 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게 또 하늘과 연상되도록 왼쪽 그림처럼 그 하늘 그림을 그 안에다가 또 그려놓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있는 중앙부에 있는 역시 쿠폴라죠. 이 쿠폴라는 반원형이 아니라 타원체형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도 그 중심 공간으로서의 쿠폴라 결국 지붕이죠. 그거의 역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고딕 성당에서 보이는 리브볼트나 오른쪽 그림에 있는 네르비가 설계한 세인트 메리 커시드럴의 지붕도 역시 그러한 양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건축 공간의 외피로서의 지붕이라는 기능적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종교 공간이 가져야 되는 아주 종교 공간으로서의 성스러움, 구별된 공간감, 빛과 높이와 어떤 스케일감에서 우러나는 어떤 상승감, 이런 것들이 이제 둘 다 잘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좋은 건축, 좋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오랜 역사와 그런 실험과 고민과 디자인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런 좋은 공간에서는 구조적인 합리성도 가지면서 또 그런 기능적인 것도 충족하면서 또 더없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99년에 통일 독일이 된 다음에 다시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전을 하죠. 이전을 하면서 국회의사당이 옮기게 되는데 그 국회의사당이 새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1894년에 지어졌던 라이흐스타그 그러니까 즉 제국의회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분데스타그 연방의회가 만들어 거기에 입주하게 됩니다. 자, 뭐 놀라운 거는 이 독일 국회의사당 설계를 영국의 건축가인 노만 포스터에다가 맡긴 것 자체가 참 놀랍죠. 그런데 이 노만 포스터가 그런 거에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게끔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 외관상으로는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석조 건물을 그대로 다 뭐 거의 100% 다 활용해서 새 건물을 만듭니다. 단 하나 돔만 바꾸죠. 돔만 과거에 있었던 저 르네상스식 쿠폴라식의 전 돔을 현대식인 유리돔으로 바꾸는 것이 이 리모델링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유리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일단 시민들이 이 건물 옥상으로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건물 돔 내부로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타원 계단이 있어서 그 타원 램프를 통해서 올라가면 아주 좋은 전망탑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저렇게 뾰족한 원추 모양의
거울을 둬서 거기에 태양이 빛이 반사되면 그 밑에 있는 본회의당에다가 자연광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장치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즉 시민들을 위한 전망탑,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본회의장에 자연채광을 집어넣는 장치. 자, 이것이 이제 이 돔의 역할인데 상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상징성으로는 이런 거죠. 과거 제국의회 때의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소위 제국적 그런 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인 만큼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장치로 바뀌는 돔이 되었다. 뭐 이게 이제 중요한 상징성의 변화겠습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이 이제 의회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밑에 의회들을 감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요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그 밑에 유리창을 통해서 본회의장이 이렇게 보여요. 빛도 들어가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의원들이 더욱 신경을 쓰겠죠. 자,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료 자체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철과 유리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보듯이 지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외기로부터 실내 공간을 보호하는, 구획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것이 종교 건축일 때는 하나의 하늘을 상징하는 장치, 혹은 중심 공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치가 되고, 또 현대적인 이런 건물에서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런 구도와 변화를 상징하는 장치로도 쓰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지붕에 대한 상징성과 기능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